안녕하세요.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경제 순환 모형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국민 회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국민 회계와 관련해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어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 소득 수준이 어떻게 이제 분석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GDP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긴 했습니다만 아실 걸로 믿습니다만 뭐 GDP 규모가 얼마나 되고 1인당 GDP는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각각의 지출 국민 소득의 측면에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 어떻게 분할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뭐 GNI랄지 NI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경제 순환 모형에서 경제 주체로 불리우는 세 주체가 있었죠. 네, 소비, 가계, 정부, 기업이라고 하는 세 주체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국민 경제 순환 모형을 그리다 보면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가계 같은 경우는 소비, 저축, 납세자의 납세의 의무도 있고 근로자로서 생산 요소를 공급하는 공급자로서 근로자 역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번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지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즉 소득 수준의 변화와 함께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뭐 소득 수준이 낮을 때야 뭐 생계비 에 관련 충당되는 그런 그 소비를 많이를 했었다면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내구재를 사기 시작하고 그다음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소비의 고급화, 서비스 재화에 대한 서비스 지출의 고급화, 개성화, 그다음에 다양화 이런 측면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축 이야기를 하겠죠. 저축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저기 보시면 저축이 있습니다. 네, 저축은 1985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저축과 투자 간의 관계가 바뀝니다. 네, 저축과 투자 간의 관계가 바뀌죠. 이 저축과 투자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저때 저축이라고 하는 건 국내 총 저축을 의미해요. 네, 국내 총 저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GDP에서 국내 총 저축률이 얼마나 잡히고 국내 총 투자율이 얼마나 잡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저축이 투자로 연결되잖아요. 네, 저축이 결국 투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축이 투자에 못 미치게 되면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내 저축에 의해서 이게 총저축이에요. 네, 이 총저축이라는 말은 가계 저축뿐만 아니라 기업 저축, 정부 저축을 다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내 총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내 총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해외에 차입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해외에서 저축된 거를 국내 저축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 모자란 부분을 이 해외에서 차입을 통해 가지고 이걸 메꿔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해외 차관을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제 발전의 어떤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투자잖아요. 투자라고 하는 게 생산 능력을 확충 또는 유지시켜주는 그런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산 능력의 관건은 결국 투자에 있습니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중국이 그동안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해왔었죠. 네. 해왔었는데 몇십 년 동안 해왔었지만 그 원동력은 바로 투자였죠. 네. 투자를 얼마나 많이 하는, 물론 우리나라는 차입을 통해서
해외로부터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해외 차입을 통해 가지고 85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해외 차입을 통해 가지고 고 투자 엄청난 투자를 지원을 했지만 물론 중국은 차입이 아니라 그 해외 직접 해외 직접 투자 FDI를 가지고 이제 그 투자를 올렸죠. 그러니까 중국의 외국인이 직접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경제가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성장시켰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차입을 통해 가지고 그걸 메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부채 문제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가 부채 위기에 80년대 부채 위기에 빠질 뻔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잘 견뎌내면서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80년대 뭐 저기 남미의 여러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부채 위기에 빠져가지고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했던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고 80년대의 어떤 부채 위기를 잘 벗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80년대 중반부터 계속 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계속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었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85년 이후에는 국내 총 저축이 국내 총 투자분을 증가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차입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해외 빌려준 돈이 우리가 해외로부터 빌린 돈보다 많아지는 그 시점이 나타나게 되면서 지금 현재는 훨씬 우리가 해외 채권이 더 많아요. 채무보다 채권이 해외 채무보다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1985년 이전에는 이렇게 그 저축이 투자보다 적었느냐? 네, 저축이 투자보다 적었느냐? 그 이야기를 해보면 그거는 뭐 경제적 요인이 있을 수 있죠. 저소득 국가였기 때문이죠. 네, 저소득 국가. 소득이 작으니까 저축 여력이 없는 거예요. 저축 여력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축률 단위가 없겠죠.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소득의 상당 부분을 소비를 할 수밖에 없고 저축이 안 됩니다. 네. 이 저축이 안 되는 국가는 투자가 힘들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상당히 발전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 경제적 요인 두 번째는 인플레이율입니다. 네, 높은 인플레이율, 높은 인플레이율 때문이죠. 네. 높은 인플레이율이 있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축을 하기보다는 투기적 성향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투기적 성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율이 발생을 하면 이게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실질 금리를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율이잖아. 인플레이션율. 그러니까 이게 높아버리면 사실 실질 이자율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축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작아지죠. 실질 아무리 명목 이자율이 높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율이 그걸 다 상쇄를 해버리면 즉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나의 명목 이자율을 다 잠식을 해버리면 결국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저축률이 낮아질 수밖에 저축을 할 유인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투기적인 수요가 많죠. 내가 은행에 저축을 하느니 은행에 돈을 꽂아주면 그게 이제 생산적인 부분으로 은행이 기업들한테 돈을 줘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투자로 연결이 되잖아요.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이 되는데
뭐 은행에 꽂아둬봐야 실질적인 금리가 별로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차라리 투기를 하는 게 낫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게 낫죠.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했다면 물가가 많이 높아졌으니까 물가가 어디서 높아져요? 물가는 뭐 부동산에서 되게 많이 민감하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동산 투기, 즉 생산성이 낮은 곳으로 돈이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축률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제도적 요인은 제도적 요인으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은 금융시장의 미발달입니다. 금융.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별로 발달을 안 했어요. 특히 이제 1980년대 이전까지만 1986년 자본시장 선진화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1956년에 처음으로 증권거래소가 개설이 되고 주식이나 뭐 채권 이런 게 거래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동안 뭐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거의 뭐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을 못했어요.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 그 자본시장, 그러니까 증권시장 이런 데가 발달을 해줘야 사실은 이 금융, 그러니까 저축분이 많아지거든요. 저축분이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주식이나 채권에 내가 남는 여력이 있는 자본을 직접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걸 직접 받은 어떤 그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투자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을 하면 좋은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당시에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사람들이 발달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거기 투자를 잘 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뭐 돈이 있으면 주식이나 지금이야 뭐 채권보다는 주식이겠죠. 채권은 비싸니까. 뭐 보통 이제 주식이나 아니면 이제 펀드 같은데 돈을 넣어줄 텐데 지금 이 당시에는 뭐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거의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금융이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개를 모집해서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위한 개 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거든요.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갯돈을 타서 어디 도망을 가서 달아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게 다 투기 시장으로 갔어요. 사채나 아니면 이제 개 모임 이런 것들이 투기를 위한 개 모임이죠. 이런 것들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축이 상당히 미비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남는 돈, 그러니까 저축이라고 하는 게 잔여소득, 남는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 남는 돈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곳에 쓰이게 만들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금융이라고 하는 것, 즉 남는 돈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매우 힘든 작업인데 그 과정이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8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회 또는 심리적 원인이 있는데 사회 심리적. 이게 한 세 가지 요인인데 사회적으로는 이 당시까지만 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침 위협, 북한의 남침 위협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봐야 불안한 겁니다. 저축을 잘 하지 않고 사회적 불안 요소가 있으니까 저축을 잘 하지 않고 이 대한민국 체제라고 하는 것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저축을 하려고 하는 유인이 별로 생기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투기 붐이 나면서 부동산이 곧 저축이다 라고 하는 심리적 요인까지 이 당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 부동산 투기로 가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면 모든 그 가장 좋은 수익은 부동산에서 난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넣는 게 곧 저축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심리적인 그런 경향성 때문에 결국 또 투기로 들어간 그 돈이 양성화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85년 이전까지는 겪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 때문에 저축이 그렇게 그 활성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고, 뭐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거는 그야말로 저개발 국가 또는 후진 국가 또는 개발도상 국가에서 저축이라고 하는 걸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남는 돈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양성화시켜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게 만들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각 사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양성화되지 않고 주저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중요한 만큼 그 투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상당한 크기로 있어야 되거든요. 저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축이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됐던 시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로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업종에 어떤 업종 또는 어떤 직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1965년까지만 해도 근로자 네, 65년까지만 해도 1965년 그래서 1차 산업 업종별로 보면 1차, 2차, 3차 이런 산업이 있잖아요. 1차, 2차, 3차 산업. 1차, 2차 뭐 농림수산업이고 2차 산업 제조업 및 건설 뭐 이런 거고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인데 이 당시 뭐 1차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 한 100이라고 했을 때 전체 근로자를 100으로 놨을 때 한 59%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2차 산업의 10%, 3차 산업의 31% 정도 그 업종에 이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였는데 2015년 가장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15년에 이게 5.5%입니다. 네, 1차 산업 농림 수산업이죠. 농업, 임업, 수산업 이런 사람들이 5.5%밖에 안 하죠. 네, 종사를 하지 않고 2차 산업의 24%, 3차 산업의 한 70%, 70.5% 정도 종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1차 산업 중에 2차 산업 중에 제조업 분야가 한 16% 되거든요. 제조업. 여긴 제조업도 들어가고 건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기상 하수도 폐기물 이런 것도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 2차 산업에 들어가는데 제조업이 16% 정도로 쪼그라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이런 산업 구조에서 이 업종별이죠. 업종별로 보면 업종별 직업 업종별 근로자 숫자 비중을 보면 이렇게 이제 이게 제조업입니다. 네, 제조업 종사자 수가 16% 옛날에는 20%가 훨씬 넘었죠. 24% 이렇게 됐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고 그야말로 예전에 제조업 분야에서 활동을 해서 근로를 하던 노동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다 이 서비스 업종으로 이 전환을 하면서 그야말로 3차 산업에 있어서 아주 그러니까 과도한 경쟁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여기 안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영업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죠. 네, 식당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한다는 식당 같은 걸 한 사람들이 다 이제 서비스 업종이니까 들어가서 이게 사실은 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제조업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대기업들이 그동안 대기업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들이 상당히 국내에서 뭐 엄청난 생산을 발전을 거둬 왔고 그 발전 속에서 엄청난 고용을 일으키고 오면서 이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엄청나게 창출이 돼 있었었는데 90년대 이후부터 여러 가지 이제 중국과의 경쟁도 있었고 우리나라 국내적인 여러 가지 임금 구조의 상승 문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결국 그 대기업들이 해외 공장 또는 해외 법인들을 많이 건설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뭐 대기업 스스로는 엄청나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비용도 낮추고 여러 가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을 하면서 대기업 스스로는 엄청나게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을 해왔지만 그 성장에 맞게 고용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공장도 법인도 해외에 다 나가 있으니까 그 현지 사람들을 고용하고 국내에서는 정작 그렇게 많은 그 성장에 비추어서 많은 고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제조업의 근로자들의 종사자 그 제조업 종사자 수가 비중이 훨씬 내려가게 되고 그들이 다 이제 뭐 중소자영업자들이 되면서 아주 생계를 그 빠듯하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아주 생산적인 업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소득 수준도 그만큼 많이 보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 것이 하나의 이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생각이죠. 네. 직업별로는 직업을 나누면 직업을 한 10가지 종류로 크게 나누거든요. 대분류를 해서 직업별 종사자 수 보면은 고위관리직 뭐 10가지로 나눠요. 고위관리직,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 판매직, 농림업, 기능원, 장치기계 조립, 단순 노무직, 군인 이렇게 10개 정도로 나누거든요. 네, 나눕니다. 여기에 각각의 이제 비율들이 있겠죠. 네, 비율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책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소개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납세자로서 얼마나 이제 뭐 이때 납세는 가계의 납세는 아니죠. 네, 조세 부담률 사실 이제 정부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더 적합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넣었습니다. 여기 넣어서 조세 부담률은 20% 정도 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이 납세를 하는 전체적인 뭐 직접세든 간접세든 그러니까 직접세든 간접세든 세금 부담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조세 그러니까 조세죠. 네, 조세 수입, 네, 조세 수입이 분이 한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GDP에서 국민 소득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게 조세 부담률이거든요. 네, 조세 부담률 한 20% 된다. 이거는 뭐 많은 선진국가들, 그러니까 OECD 가입해 있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부담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점은 27%죠. GDP에서 조세 플러스 사회보장 기여금.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곱하기 100 사회보험 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 사회보험 제도라고 해서 4대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여러분들 소득이 있으면 내요. 네, 국민연금도 내고 그 다음에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 산재보험 4가지 4대
보험을 내는데 다 이제 거기 돈을 내고 있거든요. 거의 세금입니다. 예, 거의 세금에 준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것까지 합하면 이게 27%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세금을 이 정도 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과 그 세금의 준조세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 기여금까지 합해버리면 한 27%, 그러니까 우리 돈의 한 27% 정도는 그냥 국가에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명목으로는 20%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한 27%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내고 있는 거고요.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보죠. 기업의 역할. 기업은 물론 이제 생산 요소를 받아서 생산하는 것이 기업의 본 업무죠. 그래서 생산물을 만들어서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국민 회계 또는 국민 계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뭐 GDP 얼마나 그들이 기업들이 생산을 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이야기를 했었고 생산 요소를 공급받아서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와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국민 소득의 뭐 생산 측면, 지출 측면, 소득 측면, 분배 측면을 다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해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이 투자를 하는 역할이 있죠. 네, 거기 국민소득 순환 모형을 보면 경제 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걸 보면 투자의 기능이 있는데 그 투자 지출을 하죠. 네, GDP의 26% 우리가 국민소득 순환 모형을 봤을 때 31%가 투자인데 그 중에서 이제 기업이 하는 것은 26%한 5% 정도가 공공 투자다. 공공 부문에서 민간 부문에서 하는 투자는 2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투자를 했었죠? 물론 자기 돈으로 합니다. 기업은 자기 돈으로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 이제 금융을 하지만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내부 금융이에요. 내부 금융이라고 하는 거고, 이 내부 금융을 하지만 외부 금융도 한다. 그거는 그야말로 그 국민 경제에서 잔여 소득, 즉 저축을 끌어들이죠.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은행이나 증권시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끌어들이는 어떤 그게 이제 외부 금융이에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투자 지출을 할 때 그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 조달을 자기 스스로 내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 금융이라고 하는 건 사내 유보금이라고 해서 자기가 이윤으로 남긴 그 기업이 이윤으로 남긴 것 중에서 그거를 기업들이 뭐 돈을 빌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로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산 주주들한테 자기 회사 주식을 산 주주들한테 배당금도 어느 정도 주고 일부러 그리고도 남는 일부러 남긴 그 돈이에요. 그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는 그 사내 유보금 같은 거를 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걸 지금 이런 걸 모아두는 거거든요. 모아두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에 대비해서 또 이제 이런 자금들을 모아두죠. 보통 이제 생산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우리가 보통 자본재를 생산 능력을 유지 확충시켜주는 재화라고 했으니까 그 유지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유지시켜주는 그 감가상각을 없애야겠죠. 계속 보충해줘야겠죠. 그게 이제 보충해주는 게 이제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대체 투자라고 합니다. 대체 투자. 그래서 이것도 투자의 명목으로 보이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내부 금융이죠. 내부 금융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거는 사내 유보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 신투자, 뭐 새롭게 기계를 하나 더
기존의 기계가 있지만 그거에 더해서 좀 더 이제 생산 능력을 확충을 시키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사내 유보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외부 금융을 이용할 수도 있죠. 네, 외부 금융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부 금융은 뭐 이야기했듯이 직접 금융과 간접 금융 이렇게 나눠집니다. 간접 금융은 은행이죠. 은행이 매개가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매개가 있죠. 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받는 기업이 있다 이거예요. 빌려주는 사람과 빌려받는 기업이 있는데 빌리는 기업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은행이 있어가지고 남의 돈을 받아서 은행이 그 기업한테 돈을 주는 그런 이 간접적인 거죠. 네.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정부도 할 수 있어요. 네. 정부도 필요하면 여러 가지 이제 돈을 빌려주거나 보조금을 줄 수도 있죠. 네. 기업 정부 융자 같은 거. 그다음에 뭐 해외 이런 데서 금융을 누군가를 매개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직접 금융이라고 하는 건 주식이나 자기 스스로 직접 주식이나 채권 이런 걸 발행을 해서 직접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뭐 그 외에도 뭐 어음 같은 것도 여기 포함이 되죠. 직접 금융으로서 어음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뭐 자기가 스스로 주식을 발행하든지 채권을 발행해서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발행을 해야겠죠. 발행 시장에서. 네. 그래서 주식을 보통 그걸 이제 증자라고 그러죠. 증자. 네. 증자를 통해 가지고 발행 시장에서 이제 뭔가 주식을 증자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채권을 돈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자기들 이름 가지고 종이에다 씁니다. 네, 종이에다. 요즘엔 종이에다 안 쓰겠지만 옛날에는 종이에다 쓰는데 이 종이에다가 자기 회사 이름 쓰고 채권을 한다든지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내부 금융보다는 외부 금융이 좀 많거든요. 네, 외부 금융이 많습니다. 외부 금융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또는 기업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부 금융, 자기 돈보다는 남의 돈, 타인 자본인데 타인의 돈을 더 많이 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 큰 회사를 대기업들의 그 큰 회사를 자기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기업이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잘 자금을 타인 자본을 잘 쓸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대기업 제도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대기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외부 금융을 끌어들이기 좋은 제도가 잘 구획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제도화가 돼 있지 않, 금융시장이 그렇게 외부 금융,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가 구획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대기업 현상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기업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부 금융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것보다. 그래서 주식 회사라고 하는 제도가 돼 있잖아요. 네, 주식 회사라고 하는 제도가 돼 있고 그 주식 회사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타인 자본을 잘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잘 구획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직접 금융보다는 간접 금융이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접 금융이 더 많아야 되는데 이게 금융시장이 좀 발달을 하고 그러면 직접 금융시장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주식시장만 하더라도 선진 자본주의 미국이나 영국 같이 주식시장이 발달한 국가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융시장 자체의 발달 사정이 우리나라 금융업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낙후돼 있거든요, 사실. 네, 낙후돼 있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인 은행 하나 없잖아요. 네, 없는 것만 보더라도 상당히 낙후돼 있는데 뭐 은행권이라고 해봐야 은행이 은행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정치권에서 다 낙하산으로 들러가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고 거의 대부분 뭐 100%죠. 거의 대부분은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뭐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뭐 수준, 뭐 세계적으로 발달한 뭐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는 전혀 다르죠. 네. 오히려 뭐 투기판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주식 시장이 위험합니다. 예, 주식이나 뭐 여러 가지 파생상품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 가격의 등락, 주가의 등락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하게 요동을 치는 시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투자를 해보시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이거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금융보다는 감정 금융 쪽에서 자금을 많이 끌어들이는 즉뭐 정부 주도였죠. 네, 옛날에 우리 그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사실은 정부가 주도를 해서 은행을 시켜가지고 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은행이 기업들한테 돈을 구워주는 시스템이 오랫동안 지속을 했고 또 정부가 또 주도가 돼서 해외 차입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주식이나 채권시장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발달된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책의 그 증권 시장의 발달 과정과 관련해서 이제 뭐 약간의 소개가 돼 있는데 뭐 그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구조가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 투자와 관련돼서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그 자금 조달이라는 건 결국 금융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의 대략적인 상황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이거 지금 사실 이게 뭐 계속 변하거든요. 네. 내부 다 비중이 경제 환경에 따라서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수치로서 나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통계도 잘 나와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내부 금융보다는 외부 금융이 많고 직접 금융보다는 외부 금융 중에서도 직접 금융보다는 간접 금융이 많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나오는데 정부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정부의 역할. 사실은 우리가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데서 살고 있고 시장 경제 체제라고 하는 건 결국 정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건 자유니까 그러니까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러면 정부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필요하죠. 네,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정부라고 하는 것이 이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개입을 막는 체제가 아닙니다. 네, 정부의 개입을 막는 체제가 아니고 결국은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되어지는 체제예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를 주장하는 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정부가 일정한 기능을 합니다. 시장에서 기능을 하는데 시장을 조성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시장을 조성하는 기능이 있고 시장을 보완하는 이 두 가지 기능을 하는데 정부는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을 보완합니다. 네. 정부가 없으면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네, 왜 시장이 형성되지 않느냐면 시장이 형성되려면 법과 제도가 완비가 돼 있어야 돼요. 법과 제도가 잘 정비가 돼 있어가지고 시장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시장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법과 제도, 정부가 없으면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유재산 제도라고 하는 거죠.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사유재산권이 보호가 안 됩니다. 아마 홉스가 말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을 거예요. 그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있게 되면 내가 아무리 내 재산을 축적을 한들 누군가가 나의 재산을 언제 뺏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재산을 축적할 이유가 없죠. 네. 재산 축적을 그래서 그 재산이 축적이 안 되면 사실은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내게 없어요. 내게 확신한 내게 없어요. 그러면 거래하지도 않겠죠. 교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시장이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 가지고 화폐제도 또는 표준제도 뭐 이런 것들이 그 제도화되어야 시장에서 뭔가 화폐 경제니까 화폐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지 않으면 사실은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화폐는 거래 매개체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표준제도, 네, 상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표준제도 같은 것들이 없다면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지기가 힘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잘 완비를 시켜주지 않으면 시장이 조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거. 경쟁이라고 하는 걸 보장을 해줘야 돼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시장의 요체는 경쟁입니다. 경쟁하지 않으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시장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사야 좋은 물건을 공급을 해야 내가 좋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을 그게 경쟁이거든요. 남들보다 더 이게 경쟁 아닙니까? 더 좋은 물건을 남에게 줄 수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경쟁이에요, 경쟁. 그런 경쟁을 통해서 좋은 질을 가지고 값싼 물건이 값싼 물건이 시장에 남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는 걸 이 경쟁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렇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에 의한 시장이 조성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 놓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담합을 한다든지 공정 담합을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특혜가 없도록 또는 뭐 특혜가 없고 뭐 여러 가지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점점 좋은 질의 상품이 시장에서 계속 창출되게 만들도록 하는 그 공정성을 항상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시장을 조성하는 역할이라면 이건 보완하는 역할인데 보완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 공공력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시장 실패를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네,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시장이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 여러분들 시장 실패 이론에 대해서 아마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네, 언급이 돼 있죠. 하나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을 때 시장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 뭐 그런 기업이 있을 때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하죠. 즉 시장 실패라고 하는 건 시장의 오작동 또는 시장의 부존재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어떤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이 여러 가지 시장에 그러니까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죠. 예, 누군가 어떤 지배적인 기업이 나타나서 아무하고도 경쟁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사실 아까 이 경쟁이라고 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경쟁인데 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곤란하겠죠. 네. 그런 시장은 좋은 시장이 아니죠. 네. 그래서 뭐 독점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규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몇몇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공공재를 가지고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잘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생산이 되자마자 공공의 것이 되어버리는 재화 그걸 공공재 공공이란 말이 퍼블릭이거든요. 생산되자마자 모두의 것이 되어버리는 재화입니다. 그래서 그런 재화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잘 생산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산되자마자 모두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비배제성이라고 그러는데 생산되자마자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소비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받을 수가 없죠. 보통 우리가 생산을 하고 나서 그걸 대가를 받고 나서 남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생산되자마자 모두의 것이 되어버리면 가격을 매겨가지고 돈을 대가를 받아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 즉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져버렸기 때문에 대가를 내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화는 생산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재.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는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후생 수준이 낮아지고 효율성도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실패의 경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외부성하고 그 정보의 비대칭성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